이제 남녀교원 평등과 일가정 양립진화한 법률, 이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법도 이제 법 이름을 보게 되면 이 법이 얘기하는 거가 뭔지를 볼 수 있죠. 이게 남녀고용 평등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끝났어요. 남녀고용에 대한 평등에 대한 법이다. 그러니까 남녀간에 차별하지 마세요. 이 법이었는데 최근에는 더 늘려가지고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진화한 법률. 그러니까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골자는 두 가지인 겁니다. 남녀간에 차별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일가 가정을 함께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차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돼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육아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뭐 혹은 이제 가족 돌봄에 대한 휴직, 휴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가정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의해 보시면은 뭐 충분히 뭐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단지 어려운 게 작년보다 좀 달라진 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라진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아마도 개정된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문제. 차별을 볼 때는 첫 번째로 요걸 이제 규율하게 하는데 차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직접 차별이 있고요. 하나가 간접 차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직접 차별은 아예 대놓고 이제 남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여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거. 이게 직접 차별이죠. 남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차별이 대놓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차별이 있는가 하면 간접 차별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성을 차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성이 차별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간접 차별이라고 그러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에는 뭐 승진차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진차별이 이제 이게 과거에는 코스별 승진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A 코스에 대한 승진 코스, 뭐 B 코스에 대한 승진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A 코스는 이제 뭐 바로 대리로 시작해서 바로 차장, 뭐 부장 이렇게 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B 코스는 이제 주임부터 시작해서 주임,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런 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A 코스로 가는 직무는 이런 직무다. 그다음에 B 코스로 가는 직무는 이런 직무다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직무에 따른 승진 코스로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걸 왜 만들었느냐? A 코스에 계신 A 직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남자예요. 자, B 코스라는 B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여자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이지만 이 기준을 충족할 만한 성의 수가 남성과 여성이 압도적인 겁니다. 이 경우는 여성을 간접적으로 차별한 거다. 혹은 남성을 간접적으로 차별한 거다. 이런 차별도 차별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직접 차별, 간접 차별이에요. 뭐 성별, 혼인, 가족간의 지위, 임신, 출산 요걸 이유로 해서 차별했다. 이건 당연히 차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걸 충족할 만한 남성이나 여성의 수가 다른 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특정한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차별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차별은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었죠. 그죠? 이 차별이 만약에 이유가 있다. 자, 그런 경우는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는 차별이 뭐냐 이거죠? 이 경우는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게 직무의 성격. 성격상 이제 여성과 남성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라든지,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 이제 모성을 위해서 여성을 더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이건 모성 보호라는 거니까 차별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다가 적극적인 고용 개선죄가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논쟁이 여러 가지로 생길 수가 있는 파트 중에 하나죠. 뭔가 하면은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은 이런 겁니다. 현존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야. 그러면 현존하는 차별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을 우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같아지겠죠?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현존하고는 차별을 막기 위해서 우대하는 겁니다. 우대하고 있는 거죠. 우대한 거예요. 우대하는 건데 이 우대의 이유는요. 현존하는 차별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옛날에 뭐 미국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뭐 이제 인종에 대한 차별이 미국은 아주 뭐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뭐 대학 들어갈 때라든지 어디 갈 때 특정 인종에 대한 숫자가 너무 적을 때는 어느 인종을 확보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개선 조치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조치를 허용을 하고 있는 거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건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차별의 한 유형 중에 하나가 이게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희롱. 자, 성희롱도 차별의 일종이죠. 일종의 성희롱은. 성희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이 용어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환경형 성희롱이 있고요. 조건형 성희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냥 이 사람의 성적인 언동 때문에 그냥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자, 어떤 이 사람의 성적인 언동 때문에 느껴지는 것, 이게 환경이고, 조건형이 뭔가 하면은 조건을 붙이는 거야. 어떤 성적 언동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위해서 조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이제 어떤 근로 조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도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안마 해줘. 안마 안 하면 너 승진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성적인 운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유래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이런 형태도 성희롱의 한 유형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안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희롱의 가장 핵심은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야 돼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에 성희롱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적인 운동을 이제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거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정의는 여러 군데 있죠. 이게 근로기준법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남녀고용평법도 있습니다. 다 근로자의 정의는 달라요. 근로자는 이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법은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이 있어야지만 생활하시는 분, 따라서 실업자 같은 분들도 이게 포함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업하고 있는 분들만 근로자인 게 아니고 취업 의사를 가진 사람도 근로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취업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죠. 그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다 보니까 차별 문제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에 대한 모집 단계 차별을 근로기준법은 막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취업사를 가진 사람도 근로자인 거니까 모집이나 채용 단계 차별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남녀고용평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가 취업사를 가진 사람, 아직 채용되지 않았지만은 모집되는 사람, 채용되는 사람, 요분들에 대한 차별도 막을 수가 있다. 요런 이제 구조를 띄고서 근로자의 의미를 다르게 두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이거 가끔씩 이제 아주 드물게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틀린 거예요. 모든 사업장이에요. 왜냐하면 1인 이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근로자가 1명이고 내일은 0명이다. 그러면은 0.5가 되거든요. 그러면 1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1인 근로자에게는 차별할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업장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은 역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통일적인 내용이죠. 입증 책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차별에 대한 금지인데 이 차별은 다 금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집 채용 단계 차별 금지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은 이게 고용된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모집 단계에서 남녀를 차별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규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는 규율할 수 있다는 거죠. 임금차별 당연히 금지합니다. 임금차별의 핵심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자, 동일한 노동인 거냐? 이걸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동일한 기술, 동일한 노력, 동일한 책임, 동일한 작업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술과 노력과 책임과 작업 조건이 같아야지만 동일 임금이에요. 판단하기 쉬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이게 이 동일 가치 노동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직무급의 구조가 잘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임금 안 주고 있는 거네 판단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동일한 직무급이라보다도 각종의 연봉과 호봉과 온갖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과연 동일한 가치 노동인 거냐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조를 띠고 있어서 이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기가 만만치 않은 구조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그 밑에 임금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은 동일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남녀 간의 임금차별을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 안에서 남녀 간에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임금을 주고 있다.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싫어서 아예 법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전체가 여성 근로자 혹은 남성 근로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목적이 차별이 목적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 사업으로 보이지만 한 개 사업으로 봐가지고 차별로 보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임금 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은 동일 사업으로 본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 금지합니다.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차별금지 다 차별금지예요. 뭐 남성이나 여성을 유래해서 정년을 다르게 보겠다. 이제 뭐 혼인이나 임신이나 출산을 유래해서 뭐 이제 퇴직을 종료했다. 이것들은 다 금지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사실은 남성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뭐 예를 들면 결혼 물어보고 나서 뭐 이제 아이 여부 이런 거 면접할 때 물어보시면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아이를 유래해서 채용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성희롱 문제. 자, 성희롱도 문제 잘 나오죠. 이 성희롱에 대한 기본 구조는 첫 번째 성희롱 행위입니다. 그럼 행위를 누가 하는 거냐? 이 행위자가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요. 상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동료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상급자 혹은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개인 사업주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개인 사업주를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주가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자는 징계하는 게 이 내용의 골자인데 사업주가 하게 되면은 징계를 못 합니다. 그때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식으로 이거를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될 의무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희롱의 가장 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형사적인 형법상의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남녀 골평상의 이런 성희롱이 있는 거죠. 이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성적인 굴욕감이 있는데 이게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헷갈린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성적인 범죄로 가게 되면은 이건 형사처벌이 돼요. 이거는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처벌의 핵심은요, 고의범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폭력이라든 성범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셌을 경우에 이걸 처벌하는 범죄로 만드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간 겁니다. 안 가는 건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불쾌한 거죠, 그죠? 굴욕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징계 조치 의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이 성희롱은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감정이에요. 무슨 말인가? 가해자의 성희롱의 고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희롱을 해야지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럼 이게 성희롱이에요. 이건 형사범죄로 가게 되면 안 돼요. 그게 고의범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성희롱이다 보니까 가해자의 어떤 성적인 고의나 의도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의 감정에 중요한 이런 것을 띄게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걸 만약에 피해자의 감정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약간 억울한 가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고 이 정도 행위를 가지고 이게 성적인 굴욕감이 느껴지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악수를 했다. 난 안 느껴져요. 굴욕감이요. 근데 이분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성희롱이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최근 판례 입장은 여기 일반적 피해자 관점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을 거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피해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굴욕감이 느껴졌을 거다.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성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해자의 어떤 의도나 동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적인 동기, 의도가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사람도 이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도 당연히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 피해자 관점을 끌어들여서 성희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필요 없어요. 이제 굴욕감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겠죠, 그죠? 나는 이게 이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는지 몰랐어. 모를 수 있으니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게 되면 불쾌하다.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요. 또 가로 열고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걸 파견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사용 사업주가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몇 번 하는 거냐? 연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 맡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무사 되시면 이제 노무사 이제 법인 중에 위탁 맡은 법인이 있으면은 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밑에 건 읽어보시고요. 자,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도.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자꾸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주가 자꾸 성희롱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치사항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거의 유사해요, 거의요. 거의 뭐, 감정노동에 대한 구조는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성희롱이 발생했다? 신고합니다. 누가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 자, 나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조사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이런 사항들은 조사 의무입니다. 조사해야 되고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요 성희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 조사 과정에서 성적인 수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이분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보호 조치는요. 말씀드렸지만 분리 조치 항상 이게 감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내용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 함께 근무한다? 제가 볼 땐 그게 지옥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만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겁니다. 자, 분리 조치 대표적인 내용들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입니다.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예시가 빠져 있죠? 여기에 배치 전환은 빠져 있습니다. 자, 배치 전환은 이게 확인되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인 안 됐기 때문에 확정 조치는 못 내려요. 전보 조치는 확정 조치거든요. 그래서 전보 조치는 아직까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이런 조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로 열고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자, 이제 성희롱이 확인됐어요. 확인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확정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치 전환도 들어와요. 이제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니요, 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 또 한 가지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여기서는요, 요청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되게 되면 가해 근로자가 있습니다. 가해 근로자 어떻게 할 거냐? 가해 근로자는 이게 만약에 징계감이 되면은 징계를 해야 되고요. 징계감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근무장소의 변경 같은 것들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징계라든지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그거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요 구조는 괴롭힘과 거의 똑같으니까 괴롭힘 구조로 보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에 불이익 취급 금지는 워낙 뭐 길게 적어놨지만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것 때문에 근로자를 징계했다, 해고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불이익 취급을 금지해요. 자, 이걸 뭐 신고한 근로자든지 피해를 당한 근로자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사 기간 동안에 이 성희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이중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중가해가 되지 않도록 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마라.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다만 단서조항이죠.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여기서 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성희롱에 또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성희롱했냐? 고객이 한 겁니다. 고객이 성희롱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고객 3개월 정직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고객이 성범죄를 했다면 이걸로 들어가셨겠죠, 그죠? 들어가셨는데 여기 아니고 그냥 고객했는데 불쾌한 거예요. 근데 고객을 징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결과적으로 고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성희롱에 대해서 고충을 얘기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6번에 바로 위에 고객 성희롱 때문에 나 고충이 있다, 좀 해결해달라 요청하게 되면은 역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이거 뭐 고충을 해소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고객이 왕이니까 참아야지. 뭐 너는 이제 잠깐 정직이야. 그럼 안 돼요, 그죠? 고객은 왕이 아니에요. 잠깐 우리나라 고객을 왕이라고 하는데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뭐 좀 말이긴 하지만 그 자기가 존재 자체가 왕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처럼 대우받으려면은 그만큼의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히 이런 고객이 잘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바뀐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과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요. 근로자가 고지합니다. 그냥 고지합니다. 그러니까 청구라는 얘기는 승낙을 진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구하면은 네가 승낙하면 내가 쓸 거야. 근데 고지는요.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 배우자 출산휴가 간다. 안녕. 이러면 가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청구하고 당신이 오케이 해줘. 이게 깔리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고지하는 경우에 그냥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그 사업주가 뭐 청구하게 되면은 네가 뭘 쓰려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알리고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배우자 남편의 출산휴가가 과거에는 10일이었는데 이제 20일이에요. 20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바뀌었죠, 이것도. 그 다음에 20일로 늘어났으니까 사용 기한도 늘었어요. 과거에는 9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출산일부터 120일입니다. 120일까지는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횟수도 늘렸습니다, 이게. 자, 10일인 경우에는 1회 분할 사용 가능했는데 20일 이렇게 느린 경우에는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회 분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3회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4번 쓸 수 있는 거죠. 분할이 3번 되니까 3회, 1회, 2회, 3회.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건 잊어버리시고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법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남편이 이거 썼다고 해서 불리한 처를 취한다? 안 되겠죠. 요거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뀌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이제 고지, 청구 아니고 고지, 10일이 아니고 20일, 그 다음에 90일이 아니고 120일, 1회가 아니고 3회 분할 사용,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난임 치료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즘 뭐 난임 치료에 대한 것도 꽤 많아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난임 치료가 더 늘렸다는 거죠. 과거에는 연간 3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연간 6일이네. 2배로 늘었어요. 6일이네. 그 다음에 과거에는 3일 중에서 하루가 유급이었어요. 근데 6일이니까 다시 곱하기를 하게 되면 2일 유급. 그러니까 6일을 쓸 수 있고 그 중에 이틀은 유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단지 쓰려고 하는 그 시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경우에는 협의해가지고 시기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한 조항 중에 하나가 난임 치료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사회반에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마라.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난임 그 치료 휴가라고 하는 것도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약간 알리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뭐 근로자 사회반해 가지고 알리지 마라. 이런 내용을 하나 추가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것도 바뀌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육아휴직은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권자는 똑같습니다. 신청권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했던 거죠.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뭐 쓰실 수 없다든지 다양한 그런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되는 분이 6개월이 안 되는 분, 계속 근로한 기간이, 이 부분은 적용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주에게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6개월 안 되는 분들은 적용시하고 있고요. 당연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 바뀐 거 양가로 이번에요. 그럼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 됩니다. 1년에. 원래 육아휴직은 1년이었죠. 근데 1년 더하기 6개월까지 가능한 근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 더하기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세 형태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부나 혹은 모가 6개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더하기 한쪽이 1년 더하기 6개월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국가가 좀 혜택을 주는 거죠. 3개월 동안 이제 동시에 육아휴직을 동시에 각각 썼으니까 함께 썼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참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에 이렇게 정책에 부응하셔서 이렇게 해서 1년 더하기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부모다 보니까 이제 조금 1년보다 더 주겠습니다. 만들어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용어로 장애아동이 누군지를 정해놨는데요. 그건 일단 넘어가시고요. 아무래도 장애아동의 부나 모는 좀 더 육아휴직 기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 1년 더하기 6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3회 안에서 분할 사용 가능해요. 3회 안에서 분할 사용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것도 기억하세요. 3회 안에서 가능하다. 분할 사용. 이제 앞 위에 것도 3회였고, 이것도 3회였죠. 그죠? 3회 분할 사용. 근데 3회 분할 사용할 때, 아까 제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쓴 그 횟수는요,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3회는 그 이후부터 쓰는 거, 그것만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 이해하시고요. 양가로 3번 같습니다.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똑같고요. 양가로 4번 복귀도 뭐 내용 바뀐 건 없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할 때 적어도 같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는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밑에 판례는 명시된 업무 내용뿐만 아니고 실제 수행해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해가지고 뭐 이제 직책이나 직의 성격, 뭐 권한, 범위, 책임 여기서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한테 복귀를 시켰는데 A 업무가 아니고 B 업무에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임금은 같아요. 임금은요. 그러니까 임금이 같으니까 이 떨어지지 않는 거네 라고 했는데 과거에 육아휴직 전에 썼던 A 업무는 자기가 결재권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B 업무는요 결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자에서 책임자가 아닌 사람으로 복귀를 시킨 거죠. 이것도 같은 업무가 아닌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복귀 의무를 위반한 거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이게 권한 책임이 차이가 없어야지 이건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항 위반이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본에 비준기 근로와 육아직이 있는데 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육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육아직 기간에. 그러면 육아직 기간은 자 이게 근속기간이냐 이거죠. 원칙은 맞습니다. 육아직금도 근속기간이에요. 퇴직금 줄 때 육아직기간도 포함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돼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자 이게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자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것들은 예외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아까 제가 기간제 뭐라고 했죠?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분의 신분은 무기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1년을 쓰고요. 기간제로 1년을 육아직을 썼어요. 그리고 1년을 근무했습니다. 자, 이때 그만두겠습니다. 이때 그만두게 하면 뭐가 될까요? 해고가 될까요? 계약기간 만료가 될까요? 원래 이게 퇴직금 문제로 보게 되면 3년을 근무하신 거예요. 하지만 무기계약이 되는 이 측면에서는
유가직 기간은 제외시킵니다. 2년의 기간 속에. 유가직 포함하게 되면은 무기화 된 거지만 요거는 무기화하기 안 된 걸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요 무기화하게 되는 2년의 기간 속에 요걸 포함시키게 되면은 유가직을 사용자가 좀 꺼려 할 거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하게 되는 2년의 기간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거고요. 마찬가지로 파견도 만약에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파견 기간 동안에 유가직을 쓴 거죠. 그러면 2년 기간 속에 그 기간 빠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접 고용해야 된다. 그 기간 속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그 배제하는 이유가 되게 이제 근로자에게 유가직을 좀 꺼려할 수 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양가루 5번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양가루 6번은 그냥 이제 취소 유가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신청한 다음에 뭐 아이가 유산을 했다, 사산을 했다, 뭐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유가직 아직 안 한 거니까 그때는 유가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아예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또 그 다음입니다. 9번입니다.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선고권. 이것도 꽤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과거에는 했냐면 유가직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기 단축이 이제 아동의 범위가 똑같았거든요. 이게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자, 과거에는 유가기에 내가 짧게 근무하는 거예요. 휴직을 하지 않고 내가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이 시간 단축도 이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요건 늘렸어요. 아동의 나이를요. 그래서 만 12세 이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친구가 만 8세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못 써요. 못 쓰는데 요건 가능합니다. 이제 요건 가능해요. 그래서 육아직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제 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좀 아이를 좀 많이 낳고 많이 키우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0.89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이것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좋은 제도긴 하죠. 그래서 간에 이걸 늘렸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만 8세가 아니고 이제 요거는 12세,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육아휴직은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육아기 시간 단축은요, 예외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얘가 대체력 채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짧게 근무하고 이제 예를 들면 오전에 근무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케이스라든지 대체력이 4시간 할 대체력이 없다. 혹은 이제 우리는 6시간, 8시간을 쭉 근무해야지 되는 업무지 오전만 근무해서 될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초래되면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근데 육아직은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허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이니까 몇 시간 단축할 수 있냐? 자, 보통은 이제 15시간, 30시간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15시간 이상 35시간이 됩니다. 여기서는. 짧게 말할 때, 저는 15시간 근무하겠습니다. 20시간 근무하겠습니다. 30시간 하겠습니다. 35시간까지 가능해요. 35시간 근무하겠습니다. 이렇게 15시간, 35시간. 자,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해고나 불리한 조치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제가 20시간을 하기로 했어요. 연장으로 가능하냐? 연장근로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게 되면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시간 했으면요. 20시간 더하기 12까지는 가능하다. 명시적으로 청구하게 되면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근속기간에 들어가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제외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여기 가는 임금이 줄어드니까 평균임금 3개월을 보는 건데 이 임금을 포함시키게 되면 너무 다운됩니다. 제외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뀐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요 경우에, 이제, 육아휴직이 1년이고, 그 다음에 육아기 시간 단축이 또 1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구조입니다. 이제 육아휴직, 휴직 1년. 그 다음에 시간 단축 1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고, 과거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만약에 휴직을요, 6개월을 썼어요. 6개월보다 그냥 아예 안 쓰고 해볼게요. 휴직을 안 썼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안 쓴 거는요, 시간 단축 1년에다가 얘도 시간 단축으로 2년. 그러니까 이걸 안 쓰게 되면 안 쓴 기간만큼 시간 단축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기 시간 단축 기간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하나도 안 쓰게 되면요, 시간 단축을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바뀌었어요. 요게 최근 현재. 자, 이제 시간 단축이 과거에는
이제 1년 휴직 안 쓰게 되면 1년이 육아직 시간 단축 기간으로 늘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년 시간 단축 쓸 수 있죠? 육아직을 1년 안 썼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간 단축은 1년 곱하기 2배수까지. 그러니까 시간 단축으로 3년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시간 단축 1년. 휴직 안 쓴 거는 곱하기 2배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3년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나올 때는 그냥 육아직 안 쓰게 되면 육아직 안 쓴 기간에 2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시간 단축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 기간만큼 이제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곱하기 2배수까지. 거기에 가로 열고 돼 있죠. 다만 육아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2배를 가산한 기간이네. 여기에 바뀌었고요. 자, 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1회의 사용기간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1회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1회 기간이 이제 1개월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시간 단축할 때 옛날에는 3개월은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한 번 할 때 한 달만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1개월 이상으로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뭐 한 달 못 쓰는 근로자들은 그 기간 전체 남은 기간 동안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게 되는 것이 육아적인 문제,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문제입니다. 가족 돌봄. 자, 여기에 휴직, 휴가, 자,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직이 마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것처럼 가족 돌봄도 휴직, 시간 단축이 있어요. 단지 육아는 휴가가 없죠. 그죠? 육아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근로시간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만들어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휴직은 기간이 길거든요, 이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휴직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통 아동들이 뭐 학교에서 어디 소풍 가거나 학교에서 뭐 어디 따라간다. 이때 휴직은 못 하는데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루짜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휴가제도를 추가시킨 겁니다. 여기서 휴직, 휴가, 시간 단축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돌봄 휴직. 자, 누가 이제 돌볼 필요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 필요 있는 이유는 양가를 1번에 질병, 사고, 노령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 요거 자체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다 얘기하시고요. 질병, 사고, 노령. 근데 이것 때문에 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를 돌봐야 되는 거냐?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이걸 알고 있는데 뭐가 추가되어 있는가 하면 조부모하고 손자녀가 포함됐습니다. 이제 조부모와 손자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조부모와 손자녀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그분이 돌보시는 거죠. 손녀가 돌볼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에 손녀, 손자의 직계 존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돌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돌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손자가 돌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부모하고 손자녀도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휴직은 여기서는 이제 그 허용 의무가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체력 수행이 안 된다든지 정상사분의 중단창이 있다. 그때는 예외도 할 수 있고, 휴직은 길죠. 그러니까 최장 90일입니다. 최장 90일, 연간 최장. 그리고 한 번 쓸 때마다 30일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한 달 이상, 30일 이상이 많네요. 그죠? 휴직은. 아까 육아기 시간 단축도 이제 1개월 이상이었죠. 그죠? 요거는 이제 30일 이상. 역시 휴직하는 거니까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은 제외시킵니다. 자, 휴가는요, 이제 하루 단위로 쉬는 겁니다. 이제 짧게 쉴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는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양가를 보시면은 질병, 사고, 노령, 요건 같은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휴직을 쓰거든요. 근데 휴가를 만든 기본적인 목적은 자녀의 양육이에요. 하나 추가되어 있죠. 휴가에서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이제 급하게 하루 정도 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휴가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휴가는요,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10일. 그리고 휴가니까 1단위 사용해요. 휴직 안에는 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휴직 기간이 줄어들어요. 이게요. 가족 돌보면 휴직 기간에 요 사용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밑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코로나 때 특이한 케이스라서 뭐 지금 묻기엔 좀 그럴 것 같아요. 원칙을 10일이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거는 휴가에는 이제 질병, 사고, 노령. 여기도 질병, 사고, 노령. 인데 뭐가 추가됐냐면 자녀 양육이 추가되어 있죠. 여기 시간 단축은요, 내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휴가를 쓴 게 아니고 휴직을 쓴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약간 특이하게 질병, 사고, 노령에다가 약간 특이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특이한 내용을 좀 볼까요? 짧게 그만한 거예요.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 가로 박스 안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그 다음에 자신의 질병, 사고 이런 케이스죠. 질병, 사고. 근데 자신의 노령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3호입니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게 한 경우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질병, 사고, 노령, 질병, 사고인데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뭘 수가 있냐면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좀 짧게 근무하고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학원 다니겠습니다.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경우에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4호입니다.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그것도 제가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허용을 해야 합니다. 밑에 예외 조항은 한번 실어놔 봤어요.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미만 된 분이 내가 짧게 근무할 거예요. 6개월 미만 안 된 분이 이제 이 시간 단축을 청구하기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건 예외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력 수용이 안 돼요. 14일 이상 계속 채용하기로 노력했는데 대체력 수용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호도 역시 분할 사용이 좀 곤란한 업무다. 이런 케이스라든지 혹은 이전 시간 단축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신청했다. 이 경우도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요, 시간이 달라요. 아까 육아기 시간 단축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였죠. 요거는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입니다. 30시간 달라요. 이건 30시간 이내. 기간은요, 1년. 그런데 연장 2년 할 수 있습니다. 1년 더하기 2년이에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위에 보시면 1호, 2호, 3호까지는 1년 더하기 2년인데 마지막 4호가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죠. 학업을 위한 경우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냥 1년으로 끝.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사업주가 또 3년까지 하기에는 좀 그래 해요. 아무리 좋은 거지만. 그래서 4호는 연장이 안 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1년 더하기 2년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시간 단축은 항상 연장 근로의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할 수 있다. 명시적 청구하게 되면요. 그리고 요 법에서 특이한 게 이게 주로 차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성희롱 차별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갈 수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과거에 노동위원회가 차별을 신청하는 케이스는 기간제법, 파견법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 없었어요. 근데 여성 근로자 처벌받았다. 그때는 노동위원회 갈 수 있다 이런 법이 없었는데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조는 똑같아요. 노동위원회 가서 이제 차별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조사신문하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똑같이. 이제는 요 법에 대한 위반도 노동위원회 가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3번이에요. 자, 기간제법상의 차별 신청자와 동일하게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 벌어지게 되면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바뀐 내용이 꽤 있으니까요. 그 바뀐 내용 중심으로 해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앞으로 이 법은 또 바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출산율 문제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 다음 정부 들어오면 또 바꿀 수 있어요. 그것들은 내년도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